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장도혁 대표를 만나서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톱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이 차례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대내외적으로 좋은 소식만 들리는 곳, 바로 삼성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장은 물론이고요. 외할머니인 홍라희 관장도 참석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아들 한번 안아주세요. 소감 한마디만 네네 맞습니다. 역시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입학식이었기 때문에 취재진이 더 많이 몰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부진 회장이 저렇게 취재진을 챙기면서 감사하다 인사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혜영 기자님, 근데 저는 이부진 사장도 사장이지만 외할머니 홍라희 여사가 참석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손자를 이제 안아주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만큼은 재벌가의 이 모습이 아닌 평범한 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라희 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자가 자신의 대를 이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었던 만큼 너무나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사실 패션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패션요? 네, 예.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날은 어떤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 약간 옷은 어떤 건지 약간 화제가 되긴 하는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정말 평범한 여느 엄마처럼 아이를 꼭 껴안고 그리고 취재진도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엄마로서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사실 많이 보였었다고 목격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보다는 엄마 이부진 그리고 할머니 홍라희 여사여서 사실 굉장히 좀 보기 좋았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홍라희 관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 63학번이라서 외손자인 이부진 사장의 아들과는 63년 차 선후배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죠. 서울대 학맥을 잇게 됐다. 이런 걸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삼촌인 이재용 회장까지 합치면 이렇게 3대가 서울대 학맥을 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삼성가에서 또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의 어떤 명문대학에 진학한 걸로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물론 뭐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대학원은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 계속 그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뭐 그 나중에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한국 사회에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도 한국에서 다녀보고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학예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또 밴드 역할도 했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좋은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는 외할머니, 삼촌 본인의 대를 잇는 그런 모습도 사람들에게 또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실 뭐 삼성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게 그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아들을 잘 키운 이부진 사장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도 많이 부각되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가의 교육법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문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교육법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가에서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진 어떤 이제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경제학을 좀 배우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삼성가의 어떤 교육의 전통은 역사를 꼭 배워야 된다. 역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공대 뭐 이런 쪽이었지만 문제는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 서면 사람과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쭉 발전되어 온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로마에 어떤 그 IOC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로마 관광을 하셨대요. 예. 그때 관광 가이드를 했던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계속 그 이건희 회장의 질문이 뭐냐면 왜 로마가 망했나?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나? 네. 이런 것들을 이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하던 로마가 왜 한순간에 망했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삼성은 뭐 엄청난 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삼성도 경영을 못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에 어떤 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의 가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항상 사람과 인간관계 그다음에 역사 어떤 기업들이 성하고 또 시대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는 게 뭐 전혀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예. 선대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반도체 공장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다들 반대했고 또 일본에서는 무슨 한국이 반도체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만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때 반도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거는 결국은 이게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견지명은 물론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에 대한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서 역사나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그래요. 더 인문학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그만큼 거군요. 이제는 인간의 문제, 네. 이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오히려 그런 데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엄마이자 학부모로서 입학식에 참석한 이부진 사장인데요. 바로 어제는 경영인이자 또 K관광의 리더로서 청와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최근 이부진 사장의 강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은 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본업도 본업이고 엄마로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어제는 청와대까지 찾은 모습이었는데 남혜연 기자님 이게 보면 이제 엄마 미소를 띌 때의 모습과 또 이렇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미소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엄마로서의 미소는 정말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2011년에는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이 임모군이 어렸을 때였어요. 예. 쇼핑 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이 그때 비춰져서 그때도 이부진 사장의 그 핸드크림, 그러니까 몸에 바르는 크림이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재벌도 이런 크림을 바르는구나,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었고, 그리고 2015년이죠. 그 당시에는 또 몸에 발에 깁스를 하고 나왔는데 그 임모군이 아들이 엄마 사랑해라는 걸 썼던 거예요. 깁스한. 깁스에? 네. 그래서 와 역시 엄마는 엄마구나라고 했는데요. 그런 약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가 노래를 불렀을 때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과 달리 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정말 강단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신라 호텔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동안의 모습이 정말 많이 비춰졌는데요. 그리고 2023년에는 한국 방문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K 관광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 행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앞으로 K 관광을 어떻게 선도해야겠다는 말을 정말 똑부러지게 했는데요. 그런 때문인지 약간은 자식 농사도 잘 짓고 일에서도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부진 사장이라서 아마 대중들에게 호감도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내외적으로 좋은 일만 있다 삼성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얘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하다 보니까요.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 돌파가 임박했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뭐 주식을 40조 원 정도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 덩달아 우리 국민들도 삼성 주식 가진 분들 많으시니까 좋은 소식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부럽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예. 없는데 네. 작년 초만 해도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10월경에 20조가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가 평가액이 38조 7천억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3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조가 넘어가지고 40조 2천억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제하고 오늘 차이만 얼마가 나느냐? 얼추 대략 계산해 봐도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이라고 한 돈은요. 이 1조 5천억이라고 한 돈을 가져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이 하루 만에 또 불어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주식이 물산, 생명, 화재 이렇게 한 7종목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삼성전자 주식으로 저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이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경영을 더 잘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백만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의 10위였고요.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네, 어제 저녁 정주영 창업회장의 25주기를 맞아서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현대가 인사들 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손자죠. 정의선 회장이 추모사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을 보고 또 봄에 꽃이 피면은 꽃을 보고 저에게 할아버님 앞에서 시를 지어서 낭독해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할아버님께 바칩니다. 네, 고 정주영 회장의 25주기를 맞아서 추모 음악회가 열린 거였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보니까 뭐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을 한 것 같아요, 이 행사에. 그렇습니다. 현대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정몽준, 정기선, 정태영 씨를 포함해 재계 그리고 정계 또 말씀하신 김혜경 여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아마도 정의선 회장을 보고 온 것도 있지만 지금 정주영 명예회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추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낸 분이거든요. 네.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뛰는 것으로는 정말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맨바닥에 가서 건설 현장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본인이 직접 막 뛰고 본인이 가서 일도 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남북 관계도 그렇고 소떼 몰고 북한 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본인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부분들을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 볼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정치에 뛰어든 게 제일 잘못하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 그거 외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보여주셨던 여러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해볼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컸고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지금의 현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빛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음악회는요, 4대의 피아노를, 그것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연주를 한 아주 특별한 음악회였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님께 연주회에 대해서 내용을 여쭤봤으면 뭘 망설여? 해봐라고 하셨을 거다. 할아버지의 명언을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이현종 위원께 네.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할아버지와 일화를 좀 추모사에서 많이 담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피아니스트 4명이 나왔는데요. 조성진, 임윤찬, 선유예권, 그다음에 김선욱. 네.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입니다. 이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공연을 본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 4명이 모였어요. 그 피아노 4대를 또 4대를 붙여서.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명은 다 세계 최고의 어떤 피아니스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이건 아마 굉장히 문학의 큰 뉴스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조금씩의 어떤 칼라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4명을 모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게 처음에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이거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해보자. 우리 할아버지가 한번 해봐 라고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4명을 모아서 정말 이거는 이제 그냥 표를 팔지 않고 초대만 했기 때문에 예. 일반인을 볼 수 없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어제 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건 그만큼 불가능한 연주회를 결국 이뤄낸 거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청운동에 있는 정주영 회장 자택에서 여기 이제 매일 전통이 뭐냐면 반드시 새벽 5시 되면 모든 이 가족들이 모입니다. 남자들은 밥을 먹고 예. 부인들은 이제 밥을 하고 그리고 밥을 딱 먹으면 바로 이제 출근 걸어서 현대 그 건물까지 출근 이런 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다 기상해서 모여서요. 새벽에 다 기상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뭐 불호령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종 회장이 이제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신 게 이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밥상머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손자들까지도 이제 교육을 한 겁니다. 아마 정의선 회장도 사실 현대자동차나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뭐 저희 회사도 이제 현대 같은 회사였지만 그때 이제 있을 때 이 임원들이 전부 다 6시만 되면 회사에 다 출근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회장님이 출근하시는데 이때 임원들이 출근하면 어떡해요? 다 스탠바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본인도 이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매일 그렇게 이제 일찍 출근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형 그렇죠. CEO죠. 그만큼 이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의 현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기업도 많이 또 성장시켰지만 이렇게 사람 교육, 즉 자녀들, 손자들, 저 보십시오. 손자들까지 전부 다 이 큰 밥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예.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 현대가에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배우 최불암 씨의 인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불암 씨에게 지게 지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남혜영 기자님? 네, 정주영 회장이 너무나 이제 전원일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드라마 거죠. 전원일기예요. 네, 전원일기는 22년 동안 방송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주영 회장이 정말 그 농촌에서 모든 그걸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안 예. 되는 걸 다 되게 하라. 근데 딱 보니까 최보람 씨가 약간의 그 농촌 생활을 별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장님 역할이었는데 네. 지게를 잘 못 지셨나 지게를 보네요. 못 그러니까 질 줄 아냐.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최보람 씨가 지게 이렇게 짓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아니다라고 아주 정정을 하셨습니다. 예. 지게는 목의 힘으로 짓는 것이다. 허리로 짓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정을 하셨고요. 급기야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출연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한 20분만 출연을 하겠다. 네. 그래서 녹화 현장에 기다렸는데 그날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전 직원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녹화 현장에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잠깐 출연했었다면 아마 전원일기의 드라마 방향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그냥 농촌 생활이 아니라 그 농촌이 굉장히 대형 도시가 되는 전원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신도시로 개발되는 전원일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9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오늘 그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거의 모습부터 보고 와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인데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전히 회사 돈 횡령 혐의 좀 부인하고 계시는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게 2021년 3월이니까 한 5년이 걸려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정혁지 변호사님, 선고 결과를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친형 부부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건 법원이 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혐의는 일단은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건데 회사 돈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이고 이게 맞다 유죄로 인정이 됐었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1심에서는 징역 2년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네. 그런데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중한 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운 3년 6개월의 형이 항소심에서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한테 충격적인 거는 1심에선 법정 구속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더 강한 형이 그 선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박수홍 씨 형님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에는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3년 6개월 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 3년 6개월이라고 한 수감 생활을 잘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이었으니까 박수홍 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5년 정도 끌었던 사건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나배현 기자님, 박수홍 씨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진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두 형제가 사이가 좋을 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동생을 아끼는 형 그리고 형을 의지하는 동생의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골이 되게 깊었었던 거죠. 네, 박수홍 씨는 사실 이번 이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고 한 번은 또 눈물로 굉장히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슬퍼하기도 했는데요. 5년 동안의 이 긴 기다림 끝에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는 조금 좀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결국 절연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요즘에는 박수홍 씨 딸이 그렇게 화제라면서요. 그러니까 딸 제이양인데 제이양 같은 경우에 스타가 됐어요. 예. 실제 광고를 몇 개를 찍은 줄 아세요? 브랜드 광고만 17개를 찍었어요. 그렇게 많이 예, 찍었습니까? 아직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운영을 하거든요, 박수홍 씨가. 지금 저 장면인데 서울대공원을 간 거예요, 예. 제이양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이양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광고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제이양 너무 예쁘다, TV에서 봤다, 인형 같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수홍 씨가 이제 뭐 형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딸 볼 때는요, 웃음이 얼굴에 그냥 그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 정도로 딸만 보면 딸 바보처럼 그렇게 좋아하던데 네. 제이 양이 이렇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네요. 광고를 17개나 찍었다고 하니까 오늘의 8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7위로 넘어갑니다. 네, 가수 장윤정 씨의 얘기인데요. 장윤정 씨가 가수 생활을 한 지가 27년이나 됐는데 2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장윤정 씨의 노래부터 듣고 오시죠.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뭐 장윤정 씨 노래 잘하는 거야 온 국민이 아실 것 같은데 장윤정 씨가 털어놓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7살인데 노래를 27년이나 했는데 아빠가 노래 잘한다고 말해준 건 최근이다. 근데 이게 노래 잘한다는 의미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들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남혜연 기자님, 아빠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약간 화끈하게 칭찬해 주셔도 됐을 텐데. 그렇지만 아마 속으로 굉장히 우리 딸 너무나 노래 잘한다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걸 보고 장윤정 씨를 20대 때 만났는데 벌써 47이라고 하니까 저도 살짝 놀랐거든요. 근데 예. 장윤정 씨는 유독 사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와는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다들 우려스러워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마 딸이 좀 안쓰러울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아마 장윤정 씨를 보면 아마 아직도 애기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지야 너 이제 노래 잘하는 것 같다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꽤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팔순잔치를 할 때는 아버지랑 둘이 여행을 갈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장윤정 씨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윤정 씨의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어른한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아빠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빠가 코를 박고 드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부녀 간에 굉장히 애틋함이 있는 집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조금 지금은 더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윤정 씨가 고백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고등학생 때 버스킹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은 돈을 좀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좀 예상과 달랐다고 해요. 추진봉 교수님, 이거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고 아버지가 요청을 했나 봐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 공부하는 거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게 장윤정 씨만 놓고 다른 가족들은 다 여행을 갔나 봐요, 휴가를. 근데 그 사이에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하고 싶어서 할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때는 버스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노래방 다닐 때 그렇습니다만 이현종이나 저나 예. 노래방 가면 테이프에 반주 있잖아요. 네. 노래방은 반주가 나오니까 반주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들고 그다음에 앰프를 빌리고 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친구들 댄스 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본인하고 서가지고 그 반주 틀고 거기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버스킹이나 거리 공연 자체가 없을 때니까 본인이 최초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날 또 비가 왔다네요. 비가 오는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보고 너무 기특했는지 돈을 쥐어주고 갔대요. 네. 그래서 이게 돈을 받아도 되나 그래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비가 계속 오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편의점 가가지고 그 라면 박스 하나 빌려서 앞에 놨더니 거기에 돈이 좀 쌓였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이제 끝내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앰프 빌린 값 주고 그리고 돈이 남잖아요. 자기가 처음 번 돈을 당시에 수제빈 돕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 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보고 있던 누가 기자가 봤는지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니 어린 학생이 공연에서 번 돈을 수제빈을 해서 보냈다. 기부를 하니까. 그걸 네.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보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는 고지식해서 노래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면서 던지시더니 야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내가 앰프도 빌려줬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격려를 해줬단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윤정 예. 씨가. 가족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가수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지금도 가수 활동하는 장윤정 씨에게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욕탕, 대중 목욕탕 발길을 끄는 사연을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뭐 유명 인사다 보니까 다 알아보고 근데 그냥 너무 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쁜 손들이 다 출몰을 해서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남혜연 기자님, 네. 이 말이 좀 재밌네요. 관상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마 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뜻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을 보면 뭐 실물이 예쁘네, 마네,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장윤정 씨한테는 특히나 이제 어머님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만지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왜 이해를 하냐면요. 사실 장윤정 씨 되게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안 유명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 가면 가끔 연예인 얘기 물어보세요. 누구랑 누구 사귀는 거 맞냐고.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장윤정 씨 더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안 가고 아예 약간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안 예뻐,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아예 네.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쁘다는 말보다 뭐 안 예뻐,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더 상처될 것 같은데 장윤정 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6위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 가처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말을 조금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문기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인권 사진 올린 이유 뭔가요? 네네. 오늘 신문기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에서 요구하신 말씀은 다 드렸고요. 추가로 소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층에서는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SNS에 아동 사진 올린 이유는 뭔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가처분 신문 기일이 차례차례 열렸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를 반대자의 숙청 도구로 쓰고 있다. 좀 강력한 말을 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충분한 말씀을 드린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국회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절차 문제를 많이 봅니다. 예. 절차상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가처분이라는 게 이제 본안과는 달리 이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의 어떤 징계 자체를 좀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 오늘 김종혁 전 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판장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도요? 네, 보통 이제 가처분 할 경우는 이제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냐, 절차상 하자가 있냐, 요 정도만 이제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린 건데, 근데 재판장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2차 또 신문기일도 잡았다는 거예요. 네. 3월 12일 날인가요? 그때 아마 2차 기일을 잡았다는 건데 오늘 같은 이제 재판부에서 했는데 그건 아마 조금 글쎄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결론 내리는 것인데 2차로 한다는 건 아마 재판부가 좀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3월 중순쯤에 되면은 이제 아마 판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내용 자체가 보면 물론 뭐 윤리위에서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는 당무감사위가 2년을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네. 문제는 아예 제명 권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현진 최고 같은 경우는 본래 논란이 됐던 것 말고 소위 이야기하는 별건 수사, 즉 뭐 SNS에 올린 그 아동 문제 관련해서 그걸로 이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어떤 내용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지 않겠는가. 워낙 이 문제가 이제 야당 내부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징계 문제는 일단 법원의 손에 넘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해지고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신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측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고 배현진 의원 측은 아동 인권이 아니라 지선의 공천권 확보 문제다. 목적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달에 추가로 신문기일을 더 잡은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결론 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적으로라도 법적인 마침표를 찍어야 될 필요성, 시급한 회복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처분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셨던 3월을 넘지 않는
있는 스케줄대로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아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 발언의 어떤 수위나 내용에 비해서 징계의 수위가 상당히 과하다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이제 배현진 의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징계한 사유가 사실은 아동인권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 실제로는 어떤 공천권이나 내부 어떤 권력 다툼의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당무이고 정치권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자제를 좀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네.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두 사람은 우리가 친한계이기 때문에 또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징계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는데 당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네, 우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당의 당직자라고 한다면 그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악의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돼서 이번에 당원권 제명이 결정된 것이고요. 예. 사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배현진 의원이 이제 저 가처분 신청 신문에 나오면서 뭐 윤석열 체제, 장동혁 체제 그리고 내가 숙청당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혀 우리 당 내부에서는 당무감사의 윤리위 통해서 그 일반인 어떤 그 미성년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 그 예.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년 정지 당원권 1년 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박해받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윤석열 그 어떤 그 전 정권의 어떤 세력의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전을 제가 조금 피는 모습도 본 것이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얼마 전 이제 SNS에다가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맑은 시절이 있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다가 한 10분 만에 삭제를 했거든요. 예, 어제 저희 탑10에서도 다뤘던 그 사진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배현진 의원이 징계당하고 이제 1년권 정지를 당한 사유는 네.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이슈를 자꾸 정치적인 어떤 피해로 돌리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충분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해봄직할 만합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는데 당원권 정지 때문에 시당 위원장직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석이 됐다 보니까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을 해서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거는 확실히 좀 배현진 의원은 물론이고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 사람도 좀 솎아내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좀 주도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 지도부가 이제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죠. 왜냐하면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거, 예컨대 이제 보통 위원장이 고리가 되면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근데 수석 부위원장으로 지금 거명되는 사람이 구승찬, 송주범, 김근식 위원장이거든요. 이분들은 보면 이제 친장동혁계보다는 반장동혁계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만약에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배현진 의원과 다르지 않은 결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당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상호 지구당으로 지역구로 당협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순으로 본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일정 부분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련된 뭐 기초단체장이든 아니면 뭐 지방 의원들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새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중앙당 차원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만약에 이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오세훈 시장을 좀 겨냥해서 압박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뭐 자꾸 이제 배현진에 대한 징계가 아동 인권 문제라고 그랬는데 진짜 솔직히 그렇게 믿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그렇게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1년을 징계를 한다? 제가 볼 땐 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예. 결국은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뭐가 있냐? 사선했는데 뭐가 있냐? 야당에서 공격할 법한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기 당 후보면 이 그동안 한 게 업적도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어떤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당 후보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싸우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그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당내 개파 문제가 뭐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선거를 98일 앞두고 시당위원장을 저렇게 제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 그나마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그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글쎄요. 아마 이거는 뭐 본인들 책임진다는 게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시 여기에 구청장들 그다음에 지방 의원들 이 동시적으로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는 하는 건지 본인들은 그만두면 그만일 거예요. 근데 정당이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라는 정말 대한민국 제일 큰 도시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아예 그냥 거기에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당이라는 게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의미도 있지만 당의 가장 중요한 풀뿌리 조직이거든요. 그 풀뿌리 조직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싸우는 게 여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책임을 떠나서 이거야말로 거의 자폭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뭐 결과에 책임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대구를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창조 캠퍼스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모습 보고 오시죠. 결국은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국민의 도구입니다.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국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려고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의 삼성 창조 캠퍼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쪽에 함께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뭔가 어제 행보도 그렇고 대구를 계속 찾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곳을 갔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마 보수의 본류 그리고 진짜 보수는 나다라고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가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예. 그 성과물로 남아있는 곳에 가겠다는 것도 정치적 어떤 유훈을 본인이 받아 안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가 충분히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보수를 재건하는 행보로 과연 대구의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뭐 대구 출마를 확정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재보궐 이 자리 중에 한 곳을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대구라는 곳은 국민의힘을 아끼는 당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토도 사실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미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행보를 하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고 아마 배신자 프레임에 스스로 또 갇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주어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위기 상황 속에서 나홀로 새과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얄팍한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저기에 주어는 없었는데요. 해석을 하기로는 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쎄 뭐 해석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희 당을 지켜오면서 어려운 위기 때마다 사실 본인의 자리를 지킨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나흘간 있으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 여부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검사 시절
수사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보수의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서 뭐 27일에 서문시장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당내 지지율과 내용이 격화되고 여러모로 안팎의 위기가 많은데 이때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가서 또 본인의 어떤 팬클럽도 대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신문에 따르면 이런 모습이 과연 위기 때마다 본인의 정치만을 추구하는 한동훈의 모습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간접적으로 저는 이렇게 비유한 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구의 민심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민심이 정말로 본인을 원하는 것인지 네.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또는 지도부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대구의 민심을 한번 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일까지 대구에 있는다고 하니까 민심 파악을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현종 위원님, 네. 예전에 두 사람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서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대구 방문 기간에 뭐 혹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야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그러는데 그 수사한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나요? 국정농단 수사팀이요? 그렇죠. 예, 뭐 그랬는데 어쨌건 이제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왜 제명을 했어요? 그 제명할 때 본인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제명한 사람이 지금 살기 위해서 가서 뭐 열심히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뭐 당 밖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 가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의 뭐 상황들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겠지만 정말 지금의 국민의힘은 거의 뭐 이제 바닥 수준에 이제 뚫고 들어가는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보수가 정말 이 어려움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새로운 보수들을 만들어내고 뭐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과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힘에 적대적인 걸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사실 국민의힘과 적절하게 잘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이거를 배척시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세가 별로 없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척시켜버리면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대구 지역이요.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정말 지금 전국에서 가장 지금 못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지금 뭐 기업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거의 생산적인 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통합 문제 나오니까 이제서야 대구 의원들이 뭐 모여갖고 투표를 많이 하는데 예.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4선, 5선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 사람 안 된다? 그럼 그 동네에 있는 분들 뭐 하셨어요? 육선할 동안? 이렇게 대구가 침체할 동안 그분들 뭐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국회의원 했으면서 그래놓고 이제는 외지 사람들 안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구 의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예. 지금까지 지역을 이렇게 발전을 못 해왔는지 네. 이제 와서야 투표해서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인지 정말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인지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딴 사람 오지 마 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어떤 바른 자세인지 예. 좀 반성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게 이 주호영 의원의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대구 출마설이 도니까요. 일단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친한계에서는 출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 대구 다음엔 부산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래서 대구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요. 쉽지 않을 거다. 대구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문 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주호영 의원은 본인이 출마하니까 저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 본인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랬을 때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앵커가 질문한 부분의 답변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제가 볼 때 반드시 대구 분들이 대구 출신들만 꼭 뭐 찍고 이러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출신이니까 되고 뭐 다른 출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났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을 저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려운 곳에 가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든 대구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층이 있는 곳 이런 쪽들을 좀 도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데 예. 그것도 조금 더 저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좀 도전을 물론 이제 지금의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야당에게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정치적 상황 자체가 구도나 그러나 큰 정치를 하고 조금 더 다른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의총이 시작되기 전에 김석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백의종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출마할 게 아니고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말을 듣는 친한계에서 할 법한 얘기를 질문으로 드린 건데 당에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근데 백의종군 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백의종군의 의미는 벌써부터 이제 25일에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자당의 이제 지도부 일원이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거기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명된 전 당대표가 그 본인의 팬클럽을 대동해서 대구에 가는데 현직 지도부가 이렇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 사람이 아닌데 동행하는 것이요? 그렇죠. 무소속의 어떻게 보면 자연인 신분인데 네. 이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당의 어떤 내부 혼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김석기 의원이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가서 단순하게 뭐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공식이잖아요. 대구 갔다가 서문시장 갔다가 또 뭐 이제 PK 쪽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의 향후 선거 출마 지역을 좀 이렇게 미리 탐색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부 당내 의원들이 거기 동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98일 지방선거로 남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당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6위까지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제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전륜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을 놓고도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에 있어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장도율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는데요. 중진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사실 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기본적인 생각, 명제는 당이 더 이상 분열은 돼서는 안 된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진위원이나 의원들이 대표님의 이 왕관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당원도 있다면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선을 넘어서서 통합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윤리위 제소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것은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예,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장도혁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로 워낙 많이 분류가 되어 있었던 의원인데 수도권 의원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속지 않은 세리머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장도혁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숙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유희 대변인님, 일단 중진 의원들과 만나긴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신 나온 게 최고 중진회의를 재가동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해서 엄호하면서 이 공간 앞에 스크럼을 짰던 그런 의원분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레머니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국민 앞에 어떻게 감히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잘못되면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당원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당대표 됐습니까? 파란을 일으키며 됐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강성이라고 분류되는 사실상 극우에 가까운 이런 당원 지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정치적 부담과 채무를 안고 당대표직을 거머쥐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질책할 수도 지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신분이니까요. 본인이 빚을 얻어다 쓴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어떻게 채무자가 호통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지켜보다가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2년 뒤에 총선도 치러야 되니까 급하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지금까지 얼마나 사과할 기회가 국민의힘 많았습니까? 예. 그때마다 번번이 놓쳐놓고 지금 와서 세레머니를 하자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륜 놓고 또 시끄러운 국민의힘인데 이번에는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도 부딪혀서 더 시끄러워진 모습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오늘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 안 테니까 나중에 계속 말씀하시게 들어봐요. 좀 미진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에 전남 광주 법원과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지도부에게 요청하고 지도부가 민주당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대구 의원들은. 예. 아, 그러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신 건가요? 예, 만장일치라고 봐도. 예, 대구 지역은 만장일치라고 하고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언론사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좀 찬성 쪽으로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구 경북 통합법도 법사위에 계류가 된 상태라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에 내가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까지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이 뭐 대구시장 선거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찬성 쪽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은 사실은 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의원들만 찬성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당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약간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출마하는 분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찬성, 어떤 분들은 반대하던데 대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이게 20조 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기도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경북 지역은 사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럼 좀 통합을 해서 큰 도시로 만들고 그 도시의 큰 힘을 통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이래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출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법사위 통과할 때 광주 전남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만 의견을 모아지면 뭐 여당이든 정부든 그 부분은 100%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일단 투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이 좀 바쁜 상황입니다. 오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도 만났고 또 재선 의원들도 만났고요. 조금 전부터는 의원총회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 통합 얘기도 논의를 해야 되고 당의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보니까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의총을 잡아서 당 노선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선 변경의 어떤 결과는 결국 이제 그 윤어게인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절연이 안 나오면 네.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결론이 절연으로 안 나올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난 수개월간 이 지도부가 들어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 그리고 뭐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스탠스로 얘기해 왔지만 그게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스탠스에 변화를 준 것이 저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다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지점부터 어떻게 보면 당내 혼란이 좀 가속화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를 98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억울한 부분은 다 있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다 각자의 입장은 있겠지만 지금 민심의 어떤 이반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한테 반성, 성찰하는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네. 저는 결과적으로 이 당내 내용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중진 최고회의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중진 어떤 14명 정도의 중진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의견을 조금 개진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네. 당의 미래를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또 여론도 감안을 해서 결론을 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내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전체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17% 정당 지지율을 득표를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대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지율을 보면 뭐 민주당과 동률로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7%로 두 정당을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도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3주 만에 MBS가 조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도 있었고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도 있었고 배현진이라는 징계도 있었고 자 그거에 대한 성적표가 국민의 민심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 심사숙고하겠대요. 언제까지 숙고할 겁니까? 이런 성적표 낙제점이잖아요. 성적표로 이야기를 하면 낙제점을 받고도 숙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성적표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왜냐하면 17%라는 지지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1야당에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당의 어떤 제1야당의 지지라는 게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1%나 득표를 했잖아요. 대선 때요? 그 대선 때.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빠져나갔나요? 그리고 전 지역, 전 연령, 대구만 해도 지금 대구 경북이 28대 28이잖아요. 저런 지지율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지경입니다. 예. 전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해석을 하자면, 자, 무당층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부정선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그다음에 징계, 뭐 등등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했다면서요. 이제 한동훈 대표 잘라내면 이제 괜찮다면서요. 근데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왜 계속적으로 그 재판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3심까지 다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가서 더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런 데놓고 심사숙고하겠다? 저는 저렇게 의원들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 의원들도 책임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 그냥 그동안 방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이제 와서 막 바삐 움직이는 듯한 하지만 그동안 왜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이야기를 해봤자 다 지도부한테, 장 대표한테 문제 삼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는 정말 국민들 앞에 놔둘 책임도 없고 예. 지지자들한테 낯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이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TK 의원들 그동안 얼마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계속 5선, 6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통합한다니까 뭐 투표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당대표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왜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면담도 거부합니까? 미리 했으면 다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 이제 와서 저렇게 바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당신과 민심의 기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것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당 대표나 당직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이기 때문에 당심에만 의존한 선거를 만일에 펼치게 되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절윤 그리고 윤 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선 의원들은 이제라도 민심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TK도 위태롭다라는 것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 좀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늘도 한 지역지에서 사실상 근조 기사를 올렸는데요. 근조 기사요? 국민의힘의 이 대구 경북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대단히 강력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지체되고 안 되고 또 혼란을 겪으면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별도로 투표를 해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이런 혼란상을 왜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지방선거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합니까? 아니요, 예. 언론은 그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이 되면 어느 주자한테 유리하고 어느 주자에게는 불리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민의 어떤 민심이나 이익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이런 대구 경북 분들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아닙니다. 이해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태세 전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럼 왜 못했겠습니까? 아마 지방선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오늘의 5위로 대구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다 상대하겠다, 누구든지 데려와라던 이 대표는 오늘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혹세무민이라는 얘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증거도 없고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없는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보수 진영을 수렁에 빠뜨렸던 것을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치료하려 그러면 암세포를 끝까지 다 절제해내야 됩니다. 최대 80여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합집합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빼놓으면 나중에 또 가서 그건 검증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할 테니까요. 예, 완벽하게 해체하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는 좀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사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일 토론회 좀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과를 이제 예상하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예. 조금 더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어떤 뭐 매체상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고 또 뭐 오세훈 시장한테도 반말을 한다든지 예. 조금 제도권에서 소화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니즈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고 예. 이준석 의원은 대표고. 정치인인데 예. 대표님인데 뭐랄까 이제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논리적 우월성, 지적 우월성을 분명히 뽐내려는 그런 자리를 기획한 것 같고 네. 전한길 씨는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에게 소구될 수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의견들을 이제 이 제도권 정치인과 맞붙음으로써 네. 그런 어젠다를 이제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주장해 왔던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그냥 우려되는 부분은 네. 또 여기서 전한길 씨가 이 토론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게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자층들과 연관돼 있는 이런 또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네. 제가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전한길 씨의 최근 모습을 보면 이거는 공당의 어떤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어떤 마이웨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전한길 씨와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마치 뭐 극우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자들과 연관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일정이니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 출연자들의 손절에 이어서 대관까지 취소되면서 난항을 겪었던 전한길 씨의 토크 콘서트가 결국 날짜를 미뤘습니다. 전한길 씨의 설명 듣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신텍스에다가 외압을 넣어가지고 행사 담당하는 측에서 김동연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인가? 그래 법적 조치한다 그러고 최종 그러면은 콘서트는 일단 취소하고 4.19 기념이나 그때 정도 돼가지고 그때 되면 이재명 정권이 끝났을 수도 있죠 이미 그죠? 여하튼 좀 4월 19일 정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남을 폄훼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는데 이분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도발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싶고요. 예, 김동연 지사가 반응을 보였는데 전한길 씨가 하도 좀 저렇게 격앙된 표현을 쓰니까 거의 미친 수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최진명 교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4월 19일로 토크 콘서트를 미뤘고 그 안에 이재명 정권이 끝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자기 상상 이거 그냥 제 표현이 좀 심할 수 있는데 망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저런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지금 4월 19일 날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이게 가능성이 1도 0이잖아요, 0.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예.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 그 유튜브에서 응원해주고 슈퍼챗 주고 이런 분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냥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그냥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행동 자체가 도리어 보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국민의 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전한길 씨의 저런 태도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고요. 저런 얘기들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4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이죠. 정원호 송동구청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의 농지를 두고 비판했던 김재섭 의원은 오늘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 농지 투기꾼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현행 농지법상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대로 아니 정원호 구청장이 돌잡이 때 호미 잡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기했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너무 후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캠프에서는 청년 정치인답게 해라. 그렇게 입틀막 하는 거는 기성 정치인의 품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김재섭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정원호 구청장이 SNS로 반박을 했었는데 오늘 김재섭 의원은 해명이 참 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이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 농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예. 정원호 구청장의 어떤 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적법이었냐 불법이었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 때문에 농지법 생기기도 전이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뭐냐면 직접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요. 사실은 농사를 지을 분들이 지금 노령화돼서 사실 농사를 지을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농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저희 이제 시골 같은 데도 어르신들께서 도저히 이제 힘이 붙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경지 가지라고 그러면 못 갔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경자 유전이라는 의미도 좀 현대적 의미로 바꿔줘야 된다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기업농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대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이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다 걸리죠.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원호 구청장 지금 안 짓잖아요, 농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들 4명도 농사 안 짓는데 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전 대통령이 이 논쟁의 어떤 던진 이 문제제기 자체가 예. 사실 농지를 투기하기에는 글쎄요, 농지 요즘 투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문제제기를 던져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유탄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뭐 물론 농사하는 사람이 농지 짓는 그 기본 원칙은 좀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또 정원호 구청장을 향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것은 성동구의 힐링센터가 전남 여수에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 지역이 정원호 구청장의 고향이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여기에도 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전남 여수랑 서울 성동구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안철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각 원거리여도 지역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련원을 세우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를 다른 곳을 들어가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성동구청이 정확하게 매입한 게 아니라 성동 이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 중에 있어서도 성동구 구민들에게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어떤 해당 지역을 골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문제 제기와는 다르게 이 뭐 통일교 운운하는 지역과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저격수로 나서는 상황에서 이런 당내 해석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는 풍문이 있어요. 안철수가 경기지사는 계속 절대 고개를 설레서 흔들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관심을 보인다는 여의도에 소문이 좀 있어. 경기도 지역구가 있지만 자기가 23대 총선을 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게 제가 듣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미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과 장도혁과의 싸움에서 안철수 대표 스탠스가 묘한 게 있습니다. 잘 보면 장을 좀 두둔한 쪽이었어요. 예, 김근식 위원장님이 듣는 얘기가 많으셔서 좀 근거 있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여러 차례 도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해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근식 위원장이 듣는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물론 안철수 하면 옛날 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결국 서울시장은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예.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요, 국회의원인데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분당이잖아요. 분당은 경기도잖아요. 네. 만약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안철수가 안 나가면 지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상당하게 그 곤경에 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송영길 그 후보에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지역구가 그 유명한 계양 아니었습니까? 인천 계양을 해서.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 시장으로 나오느냐. 그때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일을 안철수 의원이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의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오늘도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서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오늘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불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이게 무슨 총선이면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리를 좀 비워주 달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선거 구면이 힘든 상황에서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요. 네. 이건 어떤 전략으로 계속 불출마 권고를 하시는 걸까요? 우선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저는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서울을 떠났잖아요. 예. 본인 저 노원구에서 서울 떠나서 경기도로 갔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서울시에 온다고요? 그리고 절대 의원직을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고.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거의 매일 하루에 몇 개씩 지금 SNS를 올리고 있어요. 네. 공관위원장은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매일처럼 저렇게 올리면서 뭐 나가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공관위 지금 예비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거의 없다는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설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뭐 배 이상으로 지금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있는 지금 그나마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게 글쎄 정상적인 지금 공관위원장이 할 이야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유일한 장점은 인지도입니다. 예. 이 현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문제인데 지금 신인들을 보내서 언제 지금 이 90 며칠 동안 어떻게 인지도를 확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과연 찍을까요? 이 구청장 선거나 이거 선거는요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좀 다릅니다. 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은 뽑아요. 역대로 보면. 근데 지금 와서 막 청년이라고 막 구청장 내보내고 그러면 막 국민들이 표줘요? 그거는 선거를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점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글쎄 지금 이게 공관위원장께서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나마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으면 뭘 갖고 선거를 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김병기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피의자 소환 조사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의원들로부터 받았던 성실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차남지 금고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근거는 없었습니다. 부채포 특권 행사하십니까? 예, 김병기 의원이 받는 혐의가 13개입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이 돼서 이렇게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명과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전직 원내대표,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명예에 상당한 그 실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음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음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혐의를 벗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현직 그 여당의 막강한 여당의 원내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런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보좌진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증거, 녹취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의 혐의는 무려 13가지가 되는데 네. 그 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게 그 제대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많고도 또 가볍지 않은 중대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제야 첫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5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진 수사라고 하면은 이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권력이 있으면 무죄 아니냐, 유권 무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저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경찰은 이번에 지금이라도 수사를 좀 똑바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아내의 구의원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새로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인지하고 보좌 직원을 통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입니다. 난데 전화 올 수 있잖아.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드라이하게 얘기하라고 드라이하게. 뭐 세세하게 얘기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혹시 그 얘기가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꼭 전화 주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뭐 적당한 때 전화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케어를 갖다가 하든지. 오늘 오후쯤에 아마 이가 전화를 할 거야. 네, 대화 녹취가 또 새롭게 공개가 된 건데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통화 녹음입니다. 적당한 때 전화를 걸어서 케어를 하라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 케어를 하라, 관리를 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마 맥락상 이게 보좌진이 뭐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인지 뭐 녹음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소환이 임박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 소환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가게 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케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는 맥락상 뭔가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뭐 이 부분을 뭐 입을 맞춘 이것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확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는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명징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로 아마 수사기관은 생각을 할 수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게 또 보좌직원과 틀어지면서 상당한 이제 객관적인 물증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좀 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일관되게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때도 엄마 미소 장착이네. 네, 이부진 사장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어릴 적 밥상머리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네, 저도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아버지의 인정이 딸에게 용기를 줬네. 장윤정 씨 부녀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한때 같은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세리머니는 승리했을 때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의원이 사죄 세리머니 얘기를 하니까 저런 댓글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9차 당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참석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정은의 딸 주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해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군 지휘 성원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투쟁의 5년, 전진의 5년으로 안고 온 존엄과 명예가 층층이 쌓여 더욱 높아진 영광의 탄상. 장엄한 출진을 앞둔 역사의 광인,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를 경건히 받들어 모십니다. 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꽤 많았는데 김정은의 딸 주혜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아빠와 똑같은 모양의 어떤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뭐 북한이 저런 행사를 할 때 특히 뭐 복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북한 언론 보도의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북한 정권이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9차 당대회 때 김주혜가 과연 내정 단계를 넘어서 후계자로서 공식화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대회에 참석하느냐 여부. 두 번째는 그 대회에서 공식 직함을 얻느냐 여부. 예. 이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함은 김주애가 없었죠. 회의에도 참석 안 했고 직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상은 열병식에는 참석할 것이다. 그런데 열병식에 말씀하신 대로 아빠와 같은 가죽 재킷을 입었거든요. 이건 아빠와 같은 입었는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주석 상단 중앙, 아버지와 그 중앙 뒤편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3대고 네. 김주애가 4대인데 김일성으로부터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주애가 후계자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비슷한 옷차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때도 두 사람이 비슷하게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었고요.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나 어제는 정말로 비슷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중앙을 차지하는 사진을 저희가 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어제 저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도 많이들 봤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후계자로 좀 공표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순안공항에서 북한이 화성 17형 괴물 미사일로 명명된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주애가 뭐 과연 후계자이겠는가? 오히려 후계자라기보다는 그 후대 김주애와 같은 어린 세대도 챙기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예.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3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김정은이 가는 곳곳마다 군사 행보는 물론이고 경제 각종 행사에 동행을 했고요. 북한 언론에서 김주애와 관련된 호칭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붙일 수 없는 향도라든지 새별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다만 과연 김주애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예. 2013년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지만으로 해도 13살밖에 안 되고 또 아직 김정은이 나이가 젊거든요. 40대 이제 초중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이제 뭐 곧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백두혈통 4대 세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주애로 이어지는 이 김씨 일가 백두혈통에게 충성을 다해라. 방금 열병식에서 북한 군인들이 외친 보면 김정은 결사옹위 그랬어요. 예. 우리는요. 대통령 군대가 아닙니다. 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고 국가의 군대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을 향해 나온 메시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족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또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뭘 절고 있어?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불바다 얘기 뭐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면 완전 붕괴를 배제하지 못한다. 핵무기 더 늘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묵 센터장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이 말이죠. 사실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남 전략인데 대남 그 전략. 대남 전략 중에서 그들은 대남, 다시 말하면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 1차로 시도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재래식전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바다 설도 저희 94년에 나온 거고 네. 2003년에 이 김영철이가 저런 발표를 했는데 네. 2013년이죠. 2013년. 그래서 예. 네. 이것은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뭐 저렇게 핵무력, 그다음에 이 바뀔 수 없는 불가역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정은이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김정은의 정권과 세습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예. 그걸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남쪽으로부터 오는 한류의 문화, 이 자유바람,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측과 상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적대 행위하지 말라 행동을 하면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이 또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결 언행을 삼가야 된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나와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북미 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게 좀 일관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통미봉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미국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화하지만 우리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풀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싸늘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